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투병 중에 자식과 절연한 50대 여성입니다. 암에 걸린 마당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죽하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내 몸에 10달을 품어서 낳은 금쪽 같은 새끼인데 말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용서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아들 내외와 절연까지 하게 된 제 인생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살면서 고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유한 부모님을 둔 덕분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그늘 아래서 살 때 제 인생의 유일한 고민은 시험 잘 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외엔 없었습니다. 지금은 고교 입시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만 해도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가곤 했거든요.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공부를 잘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소위 돈 좀 있는 집에선 자식들을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요즘 대학 입시 못지않게 고등학교 시험 준비를 시켰어요. 집에 가정교사나 명문대생 과외 선생을 두고 공부를 시키는 건 기본이었고 은밀히 예상 시험지를 빼돌려 공부시키는 집들도 있었어요. 하여간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못 말릴 정도랍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빠들과 제 입시를 위해 남들 못지않게 공을 들였어요. 덕분에 저희 3남매는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죠.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대입을 위해 가정교사를 드리거나 명문대 출신의 입주과외 선생을 드렸어요. 그 결과 오빠는 Y대 의대에 들어갔고 작은 오빠는 K대 경영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두 오빠의 경험상 가정교사보다는 입주과외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모님은 입주과외 선생을 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두 오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뒤처지는 편이라서 성신여대 정도 들어가면 잘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그런데 제 입주 과외를 맡은 서울대생이 그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내는 거 있죠. 아니, 고작 그 정도 목표를 세운 거면서 저를 과외 선생을 쓰시는 겁니까? 저는 2대 이하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제자라고 하면 그 정도 대학은 들어가야 하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표를 상향 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외 선생을 다른 사람으로 부르시겠습니까? 초면에 너무도 당돌한 소리를 하는 과외 선생을 보고 저도 제 부모님도 꽤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말로만 큰 소리 쳐놓고 나중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하려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건 어머니도 저와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만큼은 생각이 다르셨어요. 그래, 사내라면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마음에 들어. 달래 서울대생이 아니었어. 하지만 말로만 큰 소리 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겠나? 자네가 내 딸을 이대에 보내준다면 과외비 외에 적절한 포상을 해주겠네. 이를테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일체를 지원할 생각이네만. 자네 생각은 어떤가? 좋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내 딸이 이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땐 자네도 자네 말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세상에 궁자 믿음은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과외 선생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만약 정희 학생이 이대에 합격을 못한다면 그동안 제가 받은 과외비는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서울대생한테 공짜 과외를 받게 생겼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대입 학력고사까지 고작 1년 남짓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짧은 기간에 성신여대도 갈까 말까한 성적의 학생을 이대에 갈 성적으로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과외 선생이 저희 집에 입주를 하고 첫 수업을 받아보고서는 이러다 나 정말 이대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이번 과외 선생은 저번에 만났던 선생들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었죠. 일단 어떻게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지를 귀신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공부를 해도 짧은 시간에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말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는지도 무척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몸에 익은 사람이었던 거죠. 과외 선생님은 앞으로 남은 1년을 마치 2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표까지 짜주었어요. 분 단위로 끊어서 말이죠. 명심해. 앞으로 1년간 정희 너는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그냥 공부하는 기계가 되는 거야. 내가 짜준 일과표대로 먹고 자고 학교에 가고 공부만 하는 거야. 힘들겠지만 이대로만 잘 따라준다면 1년 뒤 너는 멋진 이대생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1년만 나 죽었어 하고 날 믿고 따라와줘. 그렇게 시작된 입주과외 선생과의 공부는 정말 토 나올 정도로 힘들고 벅찼어요. 숨쉬는 자유 외에는 제게 주어진 자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 시간도 없이 영어 단어를 외워야 했고, 등하교 때 차 안에서도 수학 공식을 암기해야 했어요. 심지어 똥 싸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공부를 했으니 말 다 했죠.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서도 영단어를 배우고 수학 공식을 외울 정도로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과외를 시작하고 첫 달은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엄마한테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조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가니까 어느덧 그렇게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서 전처럼 힘들지만은 않더라고요.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매일같이 과외 선생님과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사이 저도 모르게 선생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저의 큰 오빠보다 1살이 어렸지만 왠지 진짜 어른처럼 느껴졌거든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렇게 어른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식사 예절도 깍듯해서 저희 부모님도 칭찬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은 지나갔고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왔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전화 연락도 오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지만 당시만 해도 해당 학교에 가서 직접 눈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일찌감치 학교로 향했죠. 그리곤 합격자 명단 앞에서 제 이름을 찾느라 분주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찾기도 전에 누가 꽃다발을 내밀며 축하 인사를 건네지 뭐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새벽부터 집을 나서길래 또 공부하러 학교 도서관에 가나보다 했더니 여기에 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정희야, 합격 축하한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과외 선생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건 그날 처음이었어요. 늘 표정도 없이 로봇처럼 딱딱하게 굴길래 이 사람은 인간미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뒤늦게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찾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아휴, 내 새끼 고생했다. 고생했어. 우리 딸이 이대생이 됐구나. 명수 학생, 정말 고마워. 명수 학생이 아니었으면 우리 애가 이 학교에 원서나 써볼 수 있었겠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과외 선생님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흡족하게 웃으시곤 저를 꼭 안아주셨죠. 잘했다. 우리 딸이 아주 큰일을 해냈어. 그리고 명수 학생, 약속대로 남은학기 등록금은 물론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까지 모조리 내가 내줌세. 정말 수고했네. 아버지는 원래 약속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금일봉까지 내주셨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과외 선생은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생활비 지원도 약속대로 졸업학기까지만 받겠다고 했고요. 아버님께서는 약속하신 부분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너무 과한 보상은 제가 불편하거든요. 과외 선생님은 평소 생활에서 보였던 딱 부러지는 성격대로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이런 행동은 저희 부모님으로 하여금 더 깊은 신뢰감을 얻었고 이후에 벌어질 일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바로 저와의 교제 문제였죠. 여고생과 과외 선생님이라곤 하지만 사실 나이 차이는 그리 많이 나지 않잖아요. 젊은 남녀가 1년을 한 집에서 살며 매일같이 붙어서 공부를 했는데 정분이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특히나 공부를 하면서 과외 선생님한테 많이 의지했던 터라 연정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이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제 과외 선생님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처음 저희 집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며칠 뒤 제게 저희 집을 나가게 된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에 볼 땐 과외 선생과 학생이 아닌 윤정이랑 김명수로 인사하자. 조만간 다시 보자. 그땐 그게 뭐가 다른 건가 의아했는데 대학에 입학하고 4월이 되어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저희 학교 근처로 찾아왔더라고요. 캠퍼스 안까지는 못 들어오고 교문 앞까지요. 지금은 이대 캠퍼스가 많이 변했지만 당시만 해도 정문 근처에 다리가 있었어요. 그 밑으로 기차가 지나다녔거든요. 어디서 시작된 속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리 위에서 침을 뱉어 지나가는 기차 지붕에 떨어뜨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과외 선생님을 마음에 두고 있던 저는 친구들 몰래 몇 번 침을 뱉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저지른 기행이라서 한 번도 기차에 침을 맞춘 적은 없었죠. 그날은 같은 과 동기들과 대강당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마침 기차 경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동기 하나가 제 손을 잡더니 다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이야, 지금이야. 얼른 침 뱉어봐. 그 말에 당황하기는 했지만 곁에 친구도 있겠다. 왠지 혼자일 때보다 덜 창피할 것 같아서 얼른 침을 뱉었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기차 지붕 위로 떨어지더라고요. 해냈다는 기쁨에 주먹을 불끈 쥐었더니 친구가 배시시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기집애, 이걸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응, 금하긴. 며칠 전에 봤어. 너 여기서 몰래 기차에 침 뱉는 거. 넌 똑똑한 애가 그런 헛소문을 믿었니? 그 소문 근처 여고 애들이 지어낸 거야. 그나저나 너 마음에 품고 있는 남자가 누구야?
말해봐. 내가 맞춰볼까? 키는 170대 중반 정도고 피부가 하얗고 검은 뿔테 안경 쓰고 있지? 순간 저는 뒷머리가 쭈뼛 서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구가 말한 인상은 바로 제 과외 선생님 모습이었거든요. 더 말해볼까? 인상은 차가운데 왠지 믿음직스러운 면모가 있는 남자지.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너 혹시 신기 있니? 뭐? 신기? 나 모태신앙이야. 어디서 그런 망발을. 나한테 남다른 점이 있다면 시력이 좋고 눈치가 빠르다는 점이랄까? 저기 교문 밖에서 아까부터 널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남자.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 맞지? 친구 말에 따라 교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 과외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너무 반가운 얼굴이라서 나도 모르게 얼굴에 화끈 열이 올랐어요. 그러자 친구가 제 등을 떠밀며 어서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홀린 듯이 교문가로 갔더니 선생님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윤정이, 오랜만이야. 너무 반가운 마음에 순간 나도 모르게 달려들어 선생님을 와라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다들 쳐다보더군요. 그런데도 선생님은 저를 밀어내지 않은 채 가만히 저를 안아주셨어요. 100마디 말보다 이 한 번의 포옹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서로에게 전해주는 것 같더군요. 교문을 지키던 수희 아저씨가 나와 학교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고 화를 내시는 바람에 그제야 우리 두 사람은 끌어안고 있던 손을 놓았어요. 그리곤 영화 졸업의 엔딩 장면처럼 손을 잡고 신촌 기차역 쪽으로 달려 내려갔죠. 그날 우리는 하루 종일 손을 잡고 걸어 다녔어요. 이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을 영영 놓칠 것 같은 두려움에 손이 땀이 차는데도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누구 하나 사귀자는 말을 안 했음에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오빠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만났지만 비밀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제 입으로 교제 사실을 털어놓게 된 거죠. 어머니가 자꾸 손자리를 잡아오시잖아요. 싫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누가 당장 결혼하라니? 너희 학교는 재학 중에 결혼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일단 선만 보라는 거야. 남자를 만나봐야 남자 보는 눈도 기르지. 글쎄,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내 결혼 상대는 내가 알아서 고를 거야. 네가 뭘 알아서 남자를 골라? 남자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쑥맥이. 그리고 네가 골라 데려온 남자를 나나 네 아버지가 허락할 것 같니? 머리도 없어 얘. 네가 데려오는 남자라고 해봐야 뻔하지. 얼굴만 반반해선 학벌도 직업도 변변찮은 놈일 텐데. 아니야. 서울대 다니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엄마도 우리 선생님 정도면 훌륭한 신랑감이라고 했잖아. 아뿔싸. 말을 채 다 뱉기도 전에 저는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이미 어머니께서 다 들어버리셨으니까요. 그날 밤 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셨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어머니를 통해 제가 선생님과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러다 사랑의 도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으신다고 안방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방문을 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 표정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 써서 개주게 됐다고 한탄을 하시던 어머니도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엄마한테 얘긴 들었다.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해라.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혼내시려거든 저를 혼내세요. 네? 내가 너를 왜 혼을 내? 다 큰 성인이 연애 좀 한다고 혼낼 것 같으면 이 나라에 안 혼나도 될 사람이 어디 있겠니? 내가 김 선생하고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말고 불러. 네 아버지 그리 속 좁은 사람 아니다. 아버지를 못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걱정은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아버지는 진작부터 가해 선생님을 사익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단지 가장 형편이 어려울 뿐 능력도 있고 배짱도 있어서 마음에 드신다고 했어요. 어머니 역시 아버지한테 설득당해서 더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죠. 만약 자네가 가벼운 마음으로 내 딸을 만나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라면 나는 두 사람 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네. 그런 걱정이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역시 미래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만남을 시작한 거니까요. 이 댁에 처음 왔을 때부터 결심한 겁니다. 정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집에서 살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막힌 사람은 아니니까요. 선생님의 그 말이 저희 부모님을 안심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한창 젊은 남녀가 만나서 조선시대 남녀처럼 내외를 하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제가 너무 발랑 까진 여자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자기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어떻게든 지키는 선생님이었기에 저는 정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우리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가난했어요. 남편 밑으로 형제가 넷이나 더 있었는데 대학 공부를 한 사람은 제 남편이 유일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개천에서 난 용이었던 거죠. 거의 대릴사위나 마찬가지로 저희 집 도움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딸을 궁색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저희 아버지한테 받은 결혼 비용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약 10년이나 걸렸지만요. 이러니 제 친정 아버지가 제 남편을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모르긴 해도 친자식들보다도 제 남편이 더 믿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회사도 제 남편한테 물려주신 거겠죠. 어차피 큰 오빠는 의사로 살고 있었고 작은 오빠는 어디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회사를 맡을 사람은 제 남편밖에 없기도 했어요. 그렇게 회사를 물려받은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던 때보다도 회사를 더 많이 키웠어요. 하지만 자신의 몸도 챙기지 않고 일에 빠져 살던 남편은 회사 대표가 된 지 8년 만에 병을 얻게 되었죠. 대장암이었어요. 이미 수술 시기를 놓친 뒤라서 남편은 암 판정을 받고 1년도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회사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잠시 맡으셨다가 전문 기업인에게 회사를 맡기게 되었어요. 19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죠. 늘 일에 치여 살던 남편은 결혼 20주년이 되면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자고 했었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했어요. 제 남편이 제게 했던 약속 중 유일하게 지키지 못한 거였어요. 이듬해 남편의 첫 기일날 저는 남편이 아끼던 오래된 만년필을 가지고 혼자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그 만년필은 남편이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제가 선물로 사준 거였어요.
중요한 서류는 모두 그 만년필로 사인을 하곤 했었죠. 그럴 일 없지만 남편의 만년필을 손에 쥘 때마다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내내 곁에 남편이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모르게 관심이 됐었나 봐요. 유럽은 우리나라와 달리 치안이 안 좋다는 걸 깜빡해버린 거죠.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팔려서 벤치에 내려놓은 손가방이 사라진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 안에는 휴지와 잔돈이 들어있는 똑딱이 지갑뿐이어서 그리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딱 하나 중요한 게 들어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만년필이었죠. 다른 건 몰라도 그 연필만큼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태리 경찰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돈도 얼마 안 들었으니 그냥 잊으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어찌나 화가 나는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양인 남자 하나가 저를 말리더군요. 그 남자는 어눌한 한국어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태리 경찰은 성질이 더럽다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남자는 차라리 가방을 잃어버린 근처 휴지통을 찾아보는 게 빠를 거라고 했어요. 가방을 훔쳐간 도둑이 돈이 얼마 안 된 걸 확인하고는 아마도 가방을 근처에 버렸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본 남자와 함께 도둑 맞은 제 가방을 찾아 휴지통을 뒤지고 다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보다 더 열심히 휴지통을 뒤지던 젊은 남자가 급하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달려가 보니 남자 손에 제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가방 속에는 지갑을 제외한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남편의 낡은 만년필도요. 만년필을 손에 쥐고 펑펑 울었더니 남자가 등으로 저를 가려주더라고요. 낯선 남자의 등 뒤에서 한참을 울고 난 저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한턱 쏘겠다며 근처 멋진 레스토랑으로 가자고 했죠. 그러자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그러더군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깜빡하신 것 같아요. 배가 고프시면 밥은 제가 사드릴게요. 비싼 건 못 사드리겠지만요. 그 말에 저는 웃옷을 살짝 들어 보였어요. 제 배에 단단히 묶여있는 복대를 보여주었죠. 한국 아줌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해요? 잔돈푼 조금 잃었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으니까 걱정 말고 따라와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칼질을 했습니다.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확실히 이태리 음식이 맛있긴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몇 시간 동안 쓰레기통을 뒤져둔 남자한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남자와 대화를 해보니 이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해외로 입양된 한국 입양아였더라고요. 그래도 기특한 게 자기 뿌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어를 열심히 독학했다고 하더군요. 조만간 한국에 가서 친부모를 찾아볼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같이 찾아줘야겠네요. 오늘 받은 돈은 내가 꼭 옆에 이자를 쳐서 갚을게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거든 꼭 연락해요.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어요. 얼마 뒤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은 모른 채로요. 혼자 유럽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제야 조금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벗어 던질 수가 있었어요. 내게는 앞으로 혼자 키워야 할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기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밖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돈은 충분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벌어놓은 돈도 있었고 친정 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건물과 상가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놀고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건 내 자식한테도 떳떳하지 못한 모습일 테니까요. 그래서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멋진 카페를 차리기로 했어요. 프랑스 여행을 할 때 자주 갔던 노상 카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고 싶었죠. 다행히도 여성들 사이에서 브런치가 유행을 하던 때여서 카페는 오픈을 하고 얼마 안 돼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었어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던 바리스타가 실력이 좋았던 이유도 있지만 카페 성공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방장이었어요. 일전에 이태리에서 제 가방을 함께 찾아주었던 그 청년이 저희 카페 주방장이었거든요. 이태리에서 요리 공부를 하던 남자는 제가 카페를 차리는데 주방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한국으로 달려와 줬어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친부모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한국에 가면 금방 친부모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입양을 담당했던 홀트 복지관을 찾아갔지만 친부모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업체를 통해 남자의 부모를 찾아 나섰죠. 몇 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남자의 친모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가정을 그리고 산지 오래된 남자의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을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더군요.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남편과 가족들한테 오래전에 버린 아들의 존재를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에 제가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양부모님을 통해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제가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했던 건 이제 와서 함께 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원망을 하려고 했던 건 더더욱 아니고요. 저는 양부모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고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이 부모님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맞는 거겠죠. 이거면 됐어요. 더는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예쁘고 속 깊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남자의 한국 어머니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하나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 남자는 두 번째 양어머니를 가지게 되었어요. 5년간 카페를 운영하던 저는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하면서 손주 봐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가게를 접었어요. 제가 하던 카페는 제 양아들한테 넘겨주었어요.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언제가 됐든 돈이 모이면 그때 달라고 얘기했죠. 애가 애를 낳는다고 하죠. 제 아들은 군대에도 가기 전인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 여학생과 사귀면서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낳아 결혼했어요. 처음엔 결혼을 반대하던 사돈은 저희 집에 재산이 꽤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결혼을 승낙해 주었죠. 솔직히 말해서 둘 사이에 아이만 생기지 않았다면 저는 그 집과 사돈을 맺고 싶지 않았어요. 어찌됐건 간에 저희 집 재산을 보고 결혼시키려고 한 거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군입대를 하게 된 아들은 어린 부인을 대신해서 저보고 자기 딸아이를 키워달라고 했어요. 친할머니가 돼서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엄마는 딱히 할 일도 없잖아. 카페 일이야 직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 아니, 너희 장모님도 있는데 내가 꼭 너희 아이를 키워야 하니? 나는 엄연히 일이 있는 사람이고 너희 장모 집에서 놀고 있다며. 엄마, 우리 장모님 봤지? 할 줄 아는 거라고. 친구들과 술 먹고 화투 치는 거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오죽하면 장인어른이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을 했겠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내 자식을 맡겨? 엄마는 할머니가 돼서는 손녀딸이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부탁 좀 할게. 엄마가 우리 애 안 봐주면 나 타령할지도 몰라. 그래도 되겠어?
부탁이 아닌 협박에 가까운 아들 녀석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저는 손녀딸을 맡아 키우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대학에 복학해서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제 손에 손녀딸을 키우게 됐죠. 처음엔 제게 고마워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스터디에 참여해야 해서 시간이 안 난다고 했지만 실상은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나이트에 춤을 추러 다니느라 매번 늦게서야 집에 돌아오더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놀고 싶은 나이라는 걸 저도 아니까요. 제 아들 녀석은 군에 가 있는데 혼자 독박 육아를 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싶었고요. 내 아들의 허물이 있으니 제가 대신 손녀딸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아들 녀석이 제대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 착각이었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제대한 이후에도 자기 딸아이를 제게 맡겼어요. 엄마, 나 이제 복학했어. 명생이 한 집안의 가장이 됐는데 학점이라도 잘 받아야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할 거 아니야. 혜린이도 지 공부하느라 바빠서 애 보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니 어쩌겠어. 손녀딸은 엄마가 봐줘야지. 엄마 카페도 접었다며. 이 아들을 봐서라도 엄마가 몇 년만 고생해줘. 차라리 말이나 못하면 다행이죠. 이 녀석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입만 살았는지 누굴 탓하겠어요. 제 잘못이죠. 그래서 모든 게 내 죄다 생각하고 손녀딸 육아에 열중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자꾸 늘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봤지만 별다른 진단은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아팠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더니 의사들이 마치 저를 꾀병 환자 보는 듯 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손녀딸 좀 봐달라고 했더니 꾀병을 부려? 솔직히 애 하나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 그동안 엄마가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러는 모양인데 엄마 또래 다른 아줌마들은 다들 손주 보느라 바쁘다고. 엄마만 고생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와이프 앞에서 면이 안 선단 말이야. 그렇게 우리 애 봐주기 싫으면 알았어. 내가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우지 뭐. 대신 엄마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엄마 아들이 백수로 살게 된 건 다 엄마 탓이라는 거 말이야. 어머님, 저도 어머님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저희 엄마와는 달리 꽤 어른스러운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없는 병도 만들어내려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실망이에요. 억울하게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군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그런데 남의 자식이 믿어줄 리 없죠. 착잡한 마음에 전에 하던 카페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양아들 녀석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그러더군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의사가 뭐라 그래요? 어디가 잘못된 거래요? 숨도 쉬지 않고 제 걱정을 쏟아내는 양아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자식은 내가 꾀병을 부리는 거라고 오히려 야속해 하던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양아들은 이렇게도 나를 걱정해주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일을 모조리 털어놓았더니 양아들이 제 손목을 잡고는 병원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동네 병원이었는데 양아들과 의사 선생님 친분이 있는지 꽤나 친근해 보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몇 가지 간단한 진단을 해보고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 촬영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병원에는 기계가 없어서 외부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CT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의사 선생님과 다시 마주 앉았어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던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몇 번이나 낮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자기가 아는 선생님을 추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학병원에 가게 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췌장암이었어요. 다행히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일단 암이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났어요. 내 남편을 데려간 몹쓸 병도 암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꾀병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만은 밝혀졌으니까요. 대개 췌장암은 초기에는 인지를 하지 못해서 발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예민한 성격이라서 오히려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내내 양아들은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손으로 제 등을 쓸어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사람의 온기가 그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몸보다 아픈 제 마음을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그 덕에 기운을 차린 저는 암과 싸울 용기를 얻었어요. 병명도 알았으니 당장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죠. 수술이 아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더군요. 혹시라도 수술을 하게 되면 어린 손녀딸을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따로 입원할 필요는 없고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항암 치료가 있는 날만 병원에 가곤 했어요. 그래도 주사를 맞고 오는 날은 몸이 힘들어서 도저히 손녀딸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만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손녀딸을 데려가게 했어요. 제 딴에는 자기들을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글쎄 이것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어머님, 앞으로 은비는 저희가 알아서 키울게요. 어머님은 치료에 집중하세요. 너희가 그럴 시간이 되니? 요즘 취업 준비로 바쁘잖니. 치료 없는 날은 내가 집에서 볼 테니까 주사 맞는 날만 너희가 데려가렴. 그러자 아들놈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냥 이 사람 말 들어요. 솔직히 머리 다 빠진 할머니랑 지내면 애 교육상으로도 안 좋다고. 아픈 사람이랑 있으면 우리 애가 기빨릴 거 아냐. 엄마는 왜 그렇게 엄마밖에 몰라? 그러자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다그치며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기분 나빠하실 거 아냐. 그쵸 어머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내 아들 녀석도 그렇지만 며느리도 참 꼴보기 싫더라고요. 암에 걸린 엄마 걱정은 못할 망정 지자체 교육이 안 좋을 걸 걱정하는 아들이라니. 이런 걸 자식이라고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구나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양아들은 내 안색이 변한 걸 보고 병원까지 끌고 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난린데 어떻게 내 아들놈이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들 필요할 때만 벽장 속에 숨겨둔 곶감 빼먹듯 하는 이것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가 가장 두려워할 말을 무기삼아 휘둘렀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어쩔 수 없구나. 오늘부터 내 자식은 너희들이 데려다 키워라. 네 말대로 암에 걸려서 머리가 다 빠진 엄마가 소녀딸 봐주겠다고 발발거릴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해두자.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나 죽거든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 병든 지 부모도 모른 척하는 자식한테 유산 남겨줘 봤자 교육상 좋을 게 하나도 없잖니?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는 것들한테는 단 한 푼도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내 할 말은 끝났으니 그만들 돌아가 봐. 그러자 아들 녀석과 며느리가 금세 태도를 바꾸며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왜 이래? 내가 농담 좀 해본 거야. 아무렴 자식이 병든 엄마를 모른 척 하겠어?
그래요, 어머님. 어머님한테 자식이라고는 이밖에 없는데, 어머님은 저희가 챙겨야죠. 그리고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돈을 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남겨줘요? 어머님이 많이 서운하셨던 모양인데, 기분 푸시고 저희랑 오래오래 사세요. 자기야, 뭐해? 어머님한테 사과 안 하고. 그러자 아들 녀석은 징그럽게 저를 끌어안으며 아양을 떨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의 이런 행동이 화가 사르르 녹았겠지만 이번엔 어림도 없었죠.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나를 놀리나 싶은 게 꼴도 보기 싫었어요. 됐어, 그만해. 너희들 속은 내가 잘 알았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짓 할 필요 없어. 암 걸린 엄마는 뒷전이더니 이 엄마 돈에는 관심이 있나 보지? 그런데 어쩌니? 난 너처럼 이기적인 아들놈한테는 유산을 한 푼도 남겨주고 싶지 않은걸. 차라리 부모 얼굴도 모르고 자란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쓰는 게 낫겠다 싶다. 그동안 너희들이 부모한테 받은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세상엔 너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아이들도 있거든. 감사한 줄 모르는 인간한테는 더 이상의 호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 저는 아들 내외를 내쫓고 현관문을 걸어 잠갔어요. 당연히 자기들 몫이 될 줄 알았던 유산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길을 쓰고 책이 매달리더군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저희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해댔어요. 그래도 통하지 않자 어떻게든 자기들의 몫의 유산을 찾아가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럴 테면 그러라고 했어요. 죽기 전에 10원 한 장 안 남기고 죄다 사회에 환원할 테니 어디 한번 뺏어가 보라고 말이죠. 그렇게 아들 내외와 연을 끊은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양아들의 도움을 받아 식이요법도 하고 병원 치료도 받으면서 암과 싸워 이겨냈어요. 나에게 진정한 사람은 내가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하죠. 제게 있어 그런 사람은 친아들이 아닌 양아들이었어요. 4년 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양아들은 이듬해 아들을 낳았어요. 당시 저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양아들의 아기를 안기가 겁이 났어요. 혹여 나 때문에 아이한테 안 좋은 병균이라도 옮기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양아들 녀석이 그런 걱정하지 말라며 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더라고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가슴에 안으니 마치 우주가 내 품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성스러운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 눈에선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났어요.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제 표정에 양아들과 양며느리는 깔깔대며 웃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제 몸에서 암세포가 온전히 사라진 그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절반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제 양아들과 비슷한 처지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 아들은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런 일을 벌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찌감치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외는 여전히 자기 딸아이를 앞세워 어떻게든 재산을 뜯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엄마가 죽으면 그 재산은 모조리 자기 차지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린다나요? 도대체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미 전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면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합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받고만 사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제 아들을 비롯해서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거 하나만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세상엔 공짜가 없단다. 설령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을 선택한 남성입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3년이나 사귀고 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반년을 못 버틴 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선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바쁜 시간을 내서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면목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끝이 보이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예전 같으면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질 법도 했지만 짧은 결혼 기간 내내 아내한테 하도 질린 터라 그 눈물이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마치 악어의 눈물 같았거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덜할 때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낫죠. 혹시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반면교사라고 저희 결혼 실패담을 통해 여러분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분들이셨어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지금의 부를 이루신 분들이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돌도 되기 전에 친척집에 양자로 보내졌어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12살이 되고서야 알게 되었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학교에서 공차기를 하고 해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대문 앞에 허름한 차림의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더래요. 누구시냐고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질문에는 대답도 않고 되려 저희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셨다더군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드렸더니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는 한참을 우시더래요. 별 희한한 아주머니가 다 있구나 생각하곤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들은 할머니가 한 걸음에 대문 밖으로 달려나가셨대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죠.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부모님을 통해 믿기 힘든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신이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닌 양자라는 사실을요. 너희 집엔 너 위로 자식이 5이나 있었단다. 삶이 궁색해서 입 하나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형편이었지. 우리 집은 너도 알다시피 딸만 3단이니? 그래서 너희 부모가 먼 친척벌 되는 우리 집으로 널 보낸 거란다. 죽는 날까지 연락 않겠다고 약속하더니 이제 와서 널 찾아온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똑똑히 알아둬라. 넌 우리 자식이다. 비록 네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단 한순간도 널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애비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당시엔 가난 때문에 자식을 잘 사는 친척집으로 보내는 집들이 종종 있었던가 봐요. 저희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고요. 품에 안고 배 굴리는 것보다는 남의 집에 보내더라도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한 선택이었겠지만 부모한테 버려진 저희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비록 가난 때문이라고는 해도 자식을 남의 집에 보내놓고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었던 부모님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가슴 한 구석에 친부모에 대한 미움을 키우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모르면 모를까 자신에게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없었던 일인 것처럼 살겠어요. 말로는 밉다고 해도 막연한 그리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친모가 다녀가고 몇 년 뒤 부모님을 졸라 친부모님이 사는 곳을 찾아갔대요. 내심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신을 반겨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막상 본가에 가보니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더래요. 오히려 아들을 찾아간 아내 탓을 하시더라네요. 하여간에 여편네 하는 짓하군. 거긴 뭐하러 찾아가서 분란을 일으켜. 네 애미 찾아온 거라면 소용없다. 이미 세상 떠나고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혹여 땀만 품을 생각 말고 그 집에서 살 생각이나 해. 근데 넌 부모 찾아온 놈이 빈손으로 왔다냐? 그쪽 집에서 너 여기 간다니까 뭐 챙겨준 건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에라이, 하여간에 있는 것들이 더 야박하다니까. 저리 비켜라. 길 막고 서 있지 말고. 10수년 만에 처음 만난 친부는 매정하게도 저희 아버지를 밀치고 밭으로 나가버리셨고 자신과 이목구비가 비슷한 두 형과 누나는 저희 아버지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할 뿐 멀리서 온 동생한테 물 한 잔도 내주지 않고 홀대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나는 내 손으로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렸다. 10수년 만에 찾아온 아들한테 빈손으로 왔냐고 묻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냐? 형들도 그렇고 누나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내가 그 집에 눌러 앉을까봐 전전긍긍하는데 기가 막혀서 화도 안 나더라. 없이 산다는 게 그런 거다. 부모고 형제고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날도 너무도 큰 상처를 입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뒤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하고 돈벌이에 나섰어요. 마침 그 무렵 양부모님이 하시던 가게가 잘못되면서 가세가 기운 상황이라서 양부모님께서도 고등학교 진학을 강요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집이 힘든 건 아니어서 생계에 대한 부담을 갖지는 않았대요. 그러다가 18에 홀로 서울로 상경하면서부터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신 거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악에 받쳐 살게 되었죠. 짜장면 배달부터 신문 배달, 공사판 막노동과 도배, 장판, 이삿짐 나르는 일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돈 주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사셨어요. 그런 탓에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예요. 제가 취직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얘 상훈아, 유럽으로 여행 가려면 돈 많이 든다니? 스위스랑 프랑스 가려면 꽤 많이 들겠지? 아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기왕 가는 거 프랑스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독일이랑 이탈리아도 다 가자. 아버지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네가 여행사에 한번 알아봐라. 이참에 우리 세 식구 해외로 콧바람 쐬러 나가자꾸나.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여행 한번 안 간 줄 아냐? 나도 돈 쓸 땐 쓰는 놈이다 이거야. 뜬금없이 유럽 여행을 떠나자는 아버님 말씀에 어머니도 저도 놀라서 눈만 꿈뻑였어요. 그도 그럴 게 그동안 저희 아버지는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했지 좀처럼 쓸 줄을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막리를 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종잣돈 삼아 일수를 놓으시고 IMF를 지나오면서 돈을 크게 불린 이후로는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셨는데 그렇게 불려나간 재산이
건물 한 채와 우리 식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이 되어 아파트촌으로 변한 마포에 작은 집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만큼 많이 늘어 있었어요. 이후에는 그 집들이 수십 배 불어나서 엄청나게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도 늘상 어머니한테 먹는 거 입는 거로 스트레스를 주곤 하셨죠. 우리가 언제부터 경기미를 먹고 살았다고 그 비싼 쌀을 사다 날라. 그리고 전기세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안 쓰는 전기 제품은 코드 뽑아놓으라고 했잖아. 아유, 물은 또 얼마나 펑펑 써대는지 수도세 나오는 거 좀 봐. 이러니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 있겠냐고. 누가 보면 저의 어머니가 꽤나 사치를 부리며 살림을 엉망으로 하시는 분으로 알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 역시 없는 집에서 자라 돈을 모으는 건 잘해도 쓸 줄은 모르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아버지 눈에는 늘 헤프게 돈을 쓰는 사람처럼 보였던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돈 쓰는 걸 무서워하시던 아버지가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시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상훈아, 네 아버지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니? 전기세 무서워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에어컨 한 번 안 켜는 사람이 유럽 여행이라니. 세상 참 살고 볼 일이다. 아버지가 뜬금없이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신 건 다름 아닌 친구분들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랑 자주 만나시는 친구분들이 몇 분 계신데 다들 장가게나 파타야로 패키지 여행을 다녀와서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자랑만 하셨으면 될 걸 굳이 저희 아버지를 긁어대며 한 소리를 하셨던 거죠. 이놈아, 죽으면 빈손으로 갈 거 그 많은 재산 움켜쥐고 살면 뭐하냐?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구중궁궐에 사는 거지 새끼밖에 더 돼? 하여간에 무식해서는 돈 안 쓰고 지질이 궁상만 떨 줄 알지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이래서 못 배운 놈들은 어디가 티가 나도 난다고 그러는 거다. 언제 돈을 써봤어야 알지. 뭐야 이놈아, 거지 새끼? 내 집에서 삼시세끼 다 먹고 사는데 내가 왜 거지야? 궁상? 궁상은 네가 궁상이지. 꼴랑 싸구려 패키지 여행 한번 다녀온 것 같고 온갖 생색은. 이놈아, 나는 마누라랑 아들 데리고 유럽으로 가려고 했어. 왜 이래? 스위스도 가고 프랑스에 가서 에펠탑도 보고 그 뭐냐 무너진 베를린 장벽도 다 보고 올 거라고. 뭘 알고 까불어야지. 아이고, 이게 또 어디서 구라를 쳐. 유럽 여행? 그게 돈이 얼만데 너 같은 구두쇠가 유럽 여행을 간다는 거냐? 그래, 어디 한번 가봐라. 이젠 하다 되도 않는 거짓말까지 다 하는 걸 보니 네 놈도 갈 때까지 다 간 모양이다. 유럽 여행은 무슨?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본 놈이 네 놈이 유럽 여행을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친구분 말에 발끈한 아버지는 계획에도 없는 유럽 여행을 감행하셨고 그 덕에 어머니와 저는 꿈도 못 꾸던 유럽 구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떠나게 된 저희 가족의 첫 해외여행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어요. 대학 졸업할 때 방콕으로 졸업여행을 다녀온 게 해외여행의 전부인 저는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만큼은 자신 있는 척 연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속으론 많이 떨리고 걱정이 됐는데 말이에요. 편하게 가자면 여행사 패키지로 가면 될 테지만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그러기 싫더라고요. 불필요한 일정이 많으면서 가격만 비싼 패키지 여행을 가려니 돈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직접 여행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차량을 렌트해서 직접 운전을 하면 교통비도 절감되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도 수월할 것 같아서 국제 면허증도 준비하고 최대한 장거리 비행에 지치지 않도록 숙소도 고심해서 골랐어요.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와 어머니는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나왔는데 저보다 먼저 자동 출국 심사를 받으셨던 아버지가 몇 분이 지나도 안 나오시지 뭐예요. 여권 스캔하고 지문 인식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하고 혼잣말을 하려는데 마침 아버지가 출국장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를 모시고 면세구역으로 나온 공항 직원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아드님이신가 보네요. 어르신이 손에 지문이 없으셔서 지문 인식이 안 됐어요. 다행히 처리됐으니까 이제 모시고 가셔도 됩니다. 어르신, 좋은 여행 되세요. 그 말을 듣자 순간 울컥했어요.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싶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손엔 지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공항 직원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비행기 1등석도 손쉽게 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를 이루셨지만 아버지의 가난은 여전히 그 손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창피함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걸어가셨어요. 꿈에 그리던 생애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 순간인데 하필 그 순간 불우했던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 아버지는 축 처진 어깨로 면세구역을 걸어가시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달려왔어요. 야, 그동안 잘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이 손 하나로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 높은 데까지 올라오신 거잖아요. 아버지, 이 손이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덕분에 엄마랑 저도 아버지 따라 유럽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서 사라진 지문은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았다는 의미의 훈장인 셈인 거예요. 아버지, 같은 남자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아들이 그날따라 말이 많아진 걸 보고 아버지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잠시 말이 없으시던 아버지는 이내 밝은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하긴 내가 어려서부터 손재주 하나 타고났단 소리를 듣던 놈이니까. 이 손으로 연탄도 나르고 신문도 돌리고 마장일에 도배일까지 안 해본 게 없어. 마포에 있는 그 건물도 말이야. 따지고 보면 이 손으로 죽어라 이래서 산 거란 얘기지. 지문이랑 맞받고 내 재산이야. 장하고 기특한 손이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내가 쓰고 입고 누리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지워진 지문에서 비롯됐다는 걸 깨닫자 그동안 괴팍하고 돈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다르게 보였어요. 빈말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 못지않게 당당히 내 가정을 꾸리고 일궈 나가리라 마음먹었어요. 아내를 만난 건 이제 슬슬 나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즈음이었어요. 아내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광고회사의 계약직이었는데 인물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성실한 사람 같았어요. 정직원도 아니고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떠날 사람인데도 회의 때 가장 먼저 도착해서 회의 준비를 하고 사수들이 빼먹은 자료까지 자신이 꼼꼼히 챙길 정도로 열정과 센스가 돋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왜 아직 정직원이 못 되었는지 의아할 정도였어요. 그때는 아내의 성격이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요. 협업을 하다 보니 일주일에 2-3번은 만나게 되고 식사 자리도 자주 갔다 보니 아내와는 자연스레 대화도 자주 나누게 되었어요.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면 아내는 늘 손수 냅킨을 뽑아 그 위에 수저와 젓가락을 가지런히 올려주곤 했어요.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요. 그런 일을 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의 그 모습이 여성스럽다고 느낀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꺼내 마실라 치면 손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입이 닿는 캔 입구를 닦아주기도 하고 회의에 올 때마다 낱개로 포장된 견과류도 나눠주며 건강 챙기라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타인을 배려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깃들어 있어서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갔던 것 같네요. 하지만 협업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계약 기간이 끝나버렸고 업체 담당자를 통해 재계약 불발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부서에 직원도 부족하고 해서 어지간하면 차정윤 씨를 무기한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하려고 했는데 내부에서 반발이 커서 말이지. 뭐랄까, 차정윤 씨가 일을 못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얻을 게 있는 일에만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랄까? 좀 여우 같은 면이 있지. 김 대리는 회의 때만 잠깐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 여직원들한테 미움을 많이 샀었어. 계약직인데도 이번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것도 다들 같이 일 못하겠다고 나한테 떠밀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땐 그 말이 굳이 그때로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괜한 트집으로 멀쩡한 사람을 따돌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자신한테 득이 되는 일에 올인하는 건 당연한데 그걸 여우 같다고 표현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업무 외적으로는 처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혹시 회사를 나갔다고 차단을 한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제 전화를 받아주더라고요. 이 과장님 통해서 퇴사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세진 것도 많은데 따로 만나서 밥 한번 사고 싶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더니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그 주 주말 강남역 앞에서 만나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간단하게 술도 한잔 했습니다. 회사에서 봤을 때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였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자 앞에서 고분고분한 타입이 아닌 자기 주장도 강하고 쾌활하기까지 한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물론 아내한테 당장 결혼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나랑 사귀어 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서 거절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내가 흔쾌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간 우리는 연애를 했고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서로에 대한 확신도 강해졌어요. 다만 아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직업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결혼 얘기는 마음에만 담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도 내가 계약직이라서 부모님께 소개하기 창피해? 솔직히 결혼 시장에서 계약직은 직장인으로도 안 쳐주잖아.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그걸로 사람 판단하는 분들도 아니고 내가 너랑 같이 일을 해봤는데 네 능력을 모르겠니? 정직원이 아니면 어때?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어. 그럼 왜 결혼하자는 말 안 해? 나랑은 연애만 하고 결혼은 딴 여자랑 할 생각인 거야? 조건 좋고 집안 좋은 여자로?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난 단지 네가 일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자리 잡고 나면 그때 프로포즈 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정말? 그런 거라면 나 일에 미련 없으니까 지금 당장 프로포즈해. 아내가 일에 대한 미련이 사라진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3년간 저와 연애를 하는 와중에도 아내는 몇 번이나 직장을 옮겼어요. 2년 계약직이었음에도 기간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떠돌이 직장인으로 살아야 했죠. 물론 그때마다 각각의 이유는 있었어요. 아내가 억울하게 퇴사를 강요당한 일들도 있었고 하루빨리 그만두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엉망인 회사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지난 날을 후회했어요. 차라리 졸업을 유예하고 취업 재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탓에 그 꼬리표를 떼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젊은 대학 졸업 예정자들과 경쟁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아내는 취직이 아닌 취혼을 선택한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은 쌍수 들고 환영을 하셨어요. 내 아들이 좋다는 여잔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냐면서요. 아내가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오던 날, 아버님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평소보다 약주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약속을 하셨죠. 기분이다. 니들 신혼집으로 35억짜리 펜트하우스 내주마. 하나뿐인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부모가 돼선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증여세니 뭐니 걱정할 거 없다. 이 애비가 다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어차피 나나 네 엄마 죽으면 그게 다 너한테 갈 거 아니니 조금 일찍 준다 생각하지 뭐. 예, 며느리야. 대신 너도 이거 하나만 약속해다오. 내가 돈이 드는 일이라면 뭐든 해줄 테니까 네 시어머니나 나나 나이 먹어도 모른 척 하지 말고 자주자주 들여다봐다오. 내 친구놈들은 벌써부터 실버타운이니 뭐니 노후 대책을 해야 한다고 난리들이다만 난 그런 데 들어가기 싫다. 내 자식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고 싶고 앞으로 태어날 내 손주들 자라는 모습도 지켜보고 싶거든. 어떻게 내 부탁 들어주겠니? 그러자 아내는 생글거리며 말했어요. 에휴, 아버님, 그 집이 뭐 저 좋으라고 주시는 건가요? 아버님 아들한테 주시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약속 지킬 테니까 저한테도 선물 하나 해주세요. 뭐가 좋을까? 아, 저 벤츠 사주세요. 그럼 평생 아버님 어머님을 떠받들며 살 테니까요. 허, 우리 며느리가 아주 흥정을 잘하는구만. 그래, 기분이다. 내가 벤츠 한 대 뽑아주마. 대신 집에도 자주 찾아오고 못해도 한 달에 2-3번은 밥도 같이 먹고 해야 한다. 할 수 있겠지? 당연하죠. 집이랑 차도 주신다는데 그 정도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잔뜩 취하시기도 했고 장난처럼 흘러갔던 얘기였지만 결혼식이 가까워지자 아버지는 정말 아내한테 벤츠를 뽑아주셨어요. 풀옵션으로 해서요. 벤츠키를 받아든 아내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아내한테 저희 아버지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말한 적이 없었던 탓에 아내는 그날의 약속을 술주정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펜트하우스나 벤츠 정도는 아버지 재산을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아내는 몰랐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내 앞에서 세세하게 내 부모 재산을 떠벌릴 생각은 없었어요. 마치 넉넉치 않은 처가 앞에 두고 돈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 아버지 재산이 꽤 된다는 건 눈치챘을 거예요. 우리 부부는 원래 결혼식을 우리가 가진 예산에 맞는 소규모 예식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아버지께서 대신 예식장비를 내주셨거든요. 그냥 평범한 웨딩홀도 아닌 인류 호텔에서요. 예식 비용만 해도 억대가 나오는 곳이라서
저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아버지는 완강하셨어요. 중국집 배달하면서 손님이 남기고 간 음식으로 배 채우던 김상만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런다. 너희 엄마가 너 낳았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내가 새벽부터 사돈의 팔종까지 찾아다니며 돈을 꾼 적이 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냐?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으면서 애는 잘도 싸질렀다고 비아냥대더라.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만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는 내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듣게 했다는 게 아직도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있어. 이참에 그 사람들 다 불러서 니들이 돈 없다고 무시하고 막말했던 김상만이가 이렇게 보란듯이 성공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참이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애비 말 들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더 거절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호텔 결혼식을 감행하게 되었어요. 제가 놀랐던 것만큼 아내도 무척이나 놀라더군요. 결혼식 날 예식장을 찾아온 아내 친구들은 하나같이 부러운 눈길로 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기집애, 우리과 동기들 중에 유일하게 정규직이 안 돼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더니 이렇게 돈 많은 남자 만나 인생 역전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게나 말이야. 난 앞가 입구에 들어서다가 내가 연예인 결혼식장에 잘못 온 게 아닌가 했다니까. 시댁 재력이 이 정도면 로또 당첨된 것보다 나은 거 아니니? 부러워 죽겠다 정말. 그날 아내는 그간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동기들한테 느꼈던 자격지심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아버지가 내어주신 60평대 펜트하우스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규모의 집이라서 내 집이라기보다는 마치 고급 리조트에 여행을 온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입주하기 전에 리모델링까지 싹 해주셔서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방이 3개, 욕실이 2개, 거실이 양쪽으로 2개나 있고 정원도 앞뒤로 2개나 있는 집이라서 우리 2사람이 살기엔 너무도 큰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 구조를 보니 미묘하게 2집 같은 한 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앙 통로를 기점으로 방 2개짜리 집 한 채와 방 하나짜리 집 한 채를 교묘하게 이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얼마 뒤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그 집 리모델링 할 때 네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란다. 방 2개짜리 큰 집은 니들 부부가 쓰고 나머지 방 하나짜리 한 채는 네 아버지랑 나랑 들어가 살려고 말이야. 자식 낳으면 애 방도 하나 줘야 한다고 일부러 너희가 쓸 부분은 방을 2개로 하신 거야. 아니, 그런 거면 진작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살기에 집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잖아요. 얘도 참 어떻게 우리 입으로 같이 살자는 말을 하니? 새아기한테 미안하게. 한 몇 년 너희 둘이 신혼 재미 보면서 살다가 나중에 애 낳고 애 키워줄 사람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한번 얘기해볼까 한다. 며느리가 싫다고 하면 할 수 없고 괜히 부모 때문에 니들 사이 틀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새아기한테는 합가 소리는 입도 뻥긋하지 마.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랑 같이 사는 걸 반기겠어. 어림도 없지. 아버지가 유독 제 아내한테 지갑을 잘 여셨던 것도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그림이 채색도 되기 전에 일은 엉뚱한 방향으로 틀어지게 된 거예요.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무렵이었는데 아내가 느닷없이 저희 부모님 댁에 발걸음을 끊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지 뭐예요. 아니,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 안 가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안 가겠다는 얘기지. 자기 한국말 못 알아들어?
솔직히 자기는 모르겠지만 나 자기 집에 가는 거 불편해. 우리 갈 때마다 어머님이 반찬 싸주시는 것도 싫고 아버님이 애는 언제 가질 거냐고 묻는 것도 싫다고. 아니, 그깟 반찬 좀 받아오는 게 뭐가 그렇게 싫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잘 먹으니까 어머니 딴엔 생각해서 챙겨주신 건데 그 마음을 몰라서 이러는 거야? 잘 먹어? 하, 솔직히 나 자기 엄마가 해주는 음식 하나도 입에 안 맞아. 그래서 그나마 먹을 만한 거 찾아서 꾸역꾸역 먹었던 거라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시작한 거니까 말은 해줄게. 자기네 예전엔 엄청 가난했다며? 그래서 그런가?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다 구질구질하다고 할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못 먹고 살아서 그런가? 음식이 하나같이 좀 그래. 자기도 알잖아. 내 친정이 지금은 가세가 기울었지만 전에는 꽤 잘 살았다는 거. 나 어릴 때부터 먹는 건 최고급으로만 먹고 자랐어. 치즈도 수입 치즈만 먹었고 갈비도 늘 하는 소갈비만 먹었다고. 근데 자기 집은 아직도 돼지갈비 먹더라? 돈이 있으면 뭐래. 아직 먹고 사는데 빈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걸. 가난은 버려도 몸에 밴 그 흔적은 못 지우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이 여자가 정말 내가 아는 그 여자가 맞나 싶었어요. 결혼하고 불과 석 달 만에 벌어진 그 일로 저는 아내와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아내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지만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를 보니 이래서 집집마다 명절만 되면 그렇게 싸우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명절인데 인사라도 드리고 오자고 몇 번이나 달래봤지만 아내는 요지부동이었어요. 큰소리 내고 싸우기 싫어서 결국 저만 부모님 댁으로 갔더니 부모님이 걱정 어린 표정으로 물으시더라고요. 왜? 며느리가 어디 아픈 거니? 그러지 않고서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너만 혼자 보낼 리가 없잖아.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니?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약 먹고 쉬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할 게 뭐 있니? 아픈 사람 굳이 데려올 필요는 없지. 음식은 엄마가 다 해놨으니까 갈 때 며느리 먹을 것 좀 싸가라. 돼지갈비가 얼마나 맛있게 됐나 몰라. 아니에요. 싸주지 마세요. 그 사람 어차피 못 먹어요. 저는 아내한테 들은 말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순간 아버지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챙겨 입으시는 거예요. 여보, 집에 과일 좀 있지? 그거 종류별로 좀 챙겨. 아무래도 내가 애들 집에 가봐야 하겠어.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게 암만 해도 그건 것 같거든. 하, 드디어 내가 손주를 안게 되는구나. 아, 뭐해? 빨리빨리 안 챙기고.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달려갈 것 같은 기세로 나오자 겁이 덜컥 났어요. 아내가 멀쩡히 집에 있는 걸 보면 아버지 성격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말렸는데 이번엔 어머니께서 과일이며 먹을 걸 잔뜩 싸들고 나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애 가졌을 땐 감기약도 조심해야 돼. 간 김에 배랑 대추 좀 넣고 푹 삶아서 먹여야겠다. 얘 뭐하니? 빨리 내려가서 차에 시동 걸지 않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아예 임신으로 단정 지으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었지만 정작 두 분은 한 번도 집 구경을 제대로 하신 적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어머니는 잔뜩 기대하는 눈치셨어요. 말로만 들었지 펜트하우스가 어떻게 생긴 건지 오늘에야 처음 보겠네. 그 모습을 보니 더더욱 죄송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카드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에 신발이 여러 개 놓여있지 뭐예요. 집에 손님이 왔나 싶어 주변을 살피며 큰 거실 쪽으로 갔는데 장인어른이 거실 안마의자에 누워 주무시고 계시지 뭡니까. 그리고는 안쪽 주방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펜트하우스? 웃기고 있네. 시댁에서 이렇게 큰 집을 왜 우리한테 신혼집으로 줬겠어. 자기들은 다 쓰러져가는 25평 아파트에 사는 주제에. 이게 다 나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못 사는 친정 무시해서 그러는 거라고. 얜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희 시아버지가 무식하기는 해도 그렇게 머리 굴려가며 사람 괴롭힐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 그나저나 집이 참 크고 좋다. 방도 많던데. 엄마랑 아빠도 여기 들어와 살고 싶다 이해. 그래? 그럼 내가 그이한테 말해볼게. 그이가 내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잖아. 나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은 늑다리 아저씨인데 젊은 여자랑 살려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안 그래? 엄마, 솔직히 말해서 나 우리 집 그렇게 망하지 않았으면 그이랑 결혼 안 했을 거야. 엄마도 알잖아. 나 연하 좋아하는 거. 게다가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너무 없이 살아서 그런가 하는 행동이 너무 빈티가 난다니까. 같이 다닐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특히 어머니는 옷 입고 다니는 것 좀 봐. 나 같으면 돈을 줘도 안 입을 것 같은 옷들을 그렇게 아껴가면서 입는다니까. 정말 수준 차이 나서 같이 어울리기 힘들어. 하긴 결혼식 때 보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 세상에, 자식 결혼식인데 유행 다 지난 한복을 입고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더 창피하더라. 그지? 역시 우리 엄마는 나랑 잘 통한다니까. 엄마, 그이도 오늘 안 올 텐데 아빠랑 여기서 자고 가라. 내가 시댁 안 간다고 했더니 삐져가지곤 뭐라고도 안 하고 혼자 시댁으로 가더라. 가서 뭐라고 둘러댔는지 궁금하네.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얘기를 듣고만 계시던 아버지가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상훈아, 어디서 네 처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니? 감기에 걸려서 꼼짝도 못한다더니 이제 좀 나아진 모양이구나. 그러자 아내와 장모님이 주방에서 달려나왔어요. 이미 두 사람이 나눈 뒷담화를 다 들어버린 저희 부모님은 잔뜩 성이 난 얼굴로 제 아내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장모님은 낭패가 머린 표정으로 도망갈 궁리만 하고 계셨죠. 결국 양가 부모님은 서둘러 댁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아내한테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차정윤, 너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니? 난 그래도 어떻게든 널 감싸주려고 아프다는 거짓말까지 했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친정 식구들 불러놓고 내 부모 욕을 해? 이 집이며 네가 타고 다니는 차며 누가 해준 건데 어떻게 사람이 받을 줄만 알고 자기 할 도리는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냐고. 아니, 누가 자기 보고 거짓말 해달랬어? 다 자기 편하려고 그런 거잖아. 근데 왜 내 탓을 해? 그리고 옛말에 안 보이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그랬어. 당신 부모님이 뭐 그리 대단한 분이라고 뒤에서 욕도 못하게 해.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도 우리 부모님 욕하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학생 혼내듯 하는 거냐고. 나이 많으면 다야? 진짜 웃겨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아내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내는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인 여자더라고요.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자라왔길래 모든 걸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기만 판단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건 분명 나이 차이 때문은 아니에요. 그냥 제 아내가 잘못된 거죠. 그날 저희 집을 다녀가신 부모님은 이후 저희 집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성격상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실 분이 아닌데 말이죠. 반면에 아내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너무도 뻔뻔하게 평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잘만 지내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아내의 뻔뻔한 행동을 참고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렵 우리 부부는 거의 매일 말다툼을 했던 것 같네요. 저를 쪼잔한 놈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아내 행동을 보고 있자면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살림이야 우리 둘이 분담해서 채워 넣었다지만 그 돈이 얼마 되나요? 거기다 아내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거의 제 돈으로 살림장만을 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결혼할 때 해온 건 안방 침대 하나랑 자기가 쓸 화장대 정도가 다인 셈이었어요. 그래놓곤 큰소리만 뻥뻥 치며 자기 멋대로 살고 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죠. 어지간하면 돈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니까 결국엔 혼수 문제를 꺼내게 되더라고요. 당시에도 이미 마음속에선 이 여자랑 헤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터라 일부러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할 때 아버지가 이 집이랑 당신 차 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 자주 왕래하고 전화도 자주 하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결혼하고 당신이 우리 집에 몇 번 찾아갔었어? 꼴랑 2번이야. 그것도 우리가 안 가면 부모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갔던 거잖아. 툭 하면 어머니 전화도 안 받고 며칠 뒤에야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다였잖아. 당신 입으로 시부모 받들고 살겠다고 하더니 이게 받들고 사는 거야? 그래놓고 명절에도 우리 집엔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자기 부모 불러서 히덕거리고 말이야. 거기다 내 부모님이 사준 집에서 우리 부모님 흉을 봐? 그래놓곤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길 가는 사람들을 자꾸 물어봐. 누가 잘못한 건지. 결국엔 돈이었네. 왜 그 소리 안 나오나 했다. 당신은 그러니까 결혼할 때 처가덕 못 본 게 화나는 거잖아. 집이랑 차랑 당신 부모가 해줬다고 생색내고 싶은 거 아니냐고. 당신 진짜 치졸한 사람이다. 나이는 똥구멍으로 먹었냐? 어떻게 하는 짓이 초딩만도 못하냐? 이런 사람을 믿고 결혼한 나만 불쌍하지. 이런 식으로 아내는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다툼을 하다 보면 아내는 늘 자기 생각에 따라 논점을 흐트러뜨리며 궤변을 늘어놓았죠. 툭 하면 자기 부모가 해준 집이랑 차 가지고 생색내는데 따지고 보면 오히려 내가 손해라고. 당신 나이 많잖아. 그렇다고 키가 크기래 잘생기기를 해. 직장도 그저 그런 수준인데 그런 주제에 젊고 예쁜 여자랑 살려면 뭘로 만회해야겠어? 돈밖에 더 있어? 나는 내 젊음을 당신한테 내준 거고 당신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는 거라고. 집을 4명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친정에 생활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생색을 그렇게 내는 건지. 그리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내가 처음부터 당신 부모님 멀리했어? 자기 부모님이 날 귀찮게 해서 그런 거잖아. 나 아직 30도 안 됐는데 볼 때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직장은 아예 그만둔 거냐. 시시콜콜 참견하고 짜증나게 했잖아. 같이 밥 먹는 문제만 해도 그래. 당신 부모님 모시고 밖에서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몸에 냄새 다 배는데 굳이 마포까지 가서는 돼지갈비 먹자고 그러고 거기 가서도 굳이 예전에 못 살던 시절 얘기 꺼내가며 돼지갈비집 앞에 지날 때마다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었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궁상을 떠는 사람들 앞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나도 정말 참을 만큼 참은 거라고. 이래봬도 나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라서 한우 아니면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라고. 쪼잔한 늑다리만 나 내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해질지 누가 알았냐고.
물론 6살 차이가 적은 차이는 아니죠. 하지만 돈을 싸들고 아내를 모시고 살아야 할 정도로 제가 못난 놈은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삼성, LG처럼 엄청난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키만 해도 그래요. 아내는 툭 하면 저보고 키가 작다고 하는데 저 178입니다. 그게 어떻게 작은 키입니까? 물론 요즘 어린 친구들 중엔 180대 중후반이 되는 사람도 많으니 크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키로 욕을 먹을 만큼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으려니 제가 너무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참담하네요. 이렇게 우리 부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하는 동안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나셨을 텐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업무가 늦게 끝나서 8시 조금 넘어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이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현관까지 음식 냄새까지 풍기고 말이죠. 결혼하고 아내는 집에서 요리다운 요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요즘에 누가 집밥을 해먹냐며 거의 매일 배달 음식을 먹거나 마트에서 반조리 식품을 사다가 밥상을 차려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한 걸 보니 아내가 저와 화해하려고 나름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아내랑 얘기를 잘 풀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큰 거실로 들어서자 장인어른이 안방에 의자에 앉아 계시지 뭡니까? 장모님은 주방에서 고기를 굽고 계셨고요. 그때 저와 눈이 마주친 아내는 평소와 달리 생길거리며 다가와 제 겉옷을 받아들었어요. 자기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 엄마랑 아빠가 자기한테 할 말이 있으셔서 아까부터 기다리셨잖아. 밥 안 먹었지? 우리 엄마가 자기 주려고 한우 툭불 채끝살 사오셨어. 빨리 손만 씻고 나와.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손을 씻고 나왔더니 식탁 위에 제 저녁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장모님은 손수 반찬을 제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셨고 아내는 평소 하지 않던 콧소리까지 내며 아양을 떨어댔어요. 장인어른은 안방에서 나와 안마 의자가 마음에 드셨는지 내려올 생각도 않으셨고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몇 숟가락을 뜨는데 장모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김서방 밥도 참 복스럽게 잘 먹네. 앞으로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저녁은 꼭 집에 와서 먹도록 하게. 알았지? 그러자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자기는 좋겠다. 음식 솜씨 좋은 장모 만나서 이런 호사를 다 누리고. 앞으로 배달 음식 먹을 일은 없겠네. 매일같이 임금님 수라상 같은 장모 밥상을 받게 됐으니 말이야. 당신 결혼 잘한 줄이나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 밥상을 매일 받다니. 집에 빈 방도 많길래 엄마랑 아빠 여기 들어와 사시라고 했어. 우리 둘이 살기엔 집이 너무 크잖아. 장인 장모님 앞이라서 큰 소리를 못 내기도 했지만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따졌죠. 당신은 왜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벌여? 왜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집에서 당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또 이런다. 자식이 나이 든 부모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그리고 이게 다 당신이 우리 집 일을 나 몰라라 해서 그런 거잖아.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 그랬대. 1, 2천도 아니고 1억이나 올려달랬다는데 돈이 어딨어? 그렇다고 당신한테 말하면 또 생색이나 낼 텐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대신 엄마가 밥이며 빨래까지 다 해준다고 하시니까 우리한테도 나쁠 건 없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공짜로 사는 건 아니란 얘기야. 아내는 성질을 내고는 방을 나갔어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제 더는 이 여자랑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부모님 댁으로 가 이혼 결심을 전했죠. 저희 부모님도 제 뜻에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그동안 저 모르게 일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일주일이 조금 지난 어느 날, 마침 그날은 주말이라 저도 집에 있었는데 낮 시간에 인터폰이 울렸어요. 미리 연락을 받았던 저는 얼른 문을 열어주었죠. 그날도 장인어른은 안마의자에 앉아 있었고 아내와 장모님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누가 보면 우리 집이 아니라 처가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때 주차장에서 올라온 손님이 현관벨을 눌렀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어요. 부동산 중개사와 집을 보러 온 40대 부부였죠. 제가 사람들을 이끌고 집안 곳곳을 보여주자 아내가 눈에 불을 켜고 제게 달려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 뭐냐고? 왜 남의 집 안방까지 열어보고 난리야? 누구긴 이 집 살 분들이지. 나 집 내놨어. 이 집 팔고 본가로 들어가려고. 뭐? 누구 맘대로? 난 싫어. 난 자기 부모님 집에 안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집을 팔면 우리 부모님은?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야 자식인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아, 그리고 당신은 내 부모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우리 이혼하면 남남인데 당신이 왜 내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아? 내 부모님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일도 않고 놀고 먹는 남의 집 딸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는 거잖아. 안 그래? 자기가 당신 집에서는 귀한 딸인가 몰라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저 능력도 없는 주제에 염치까지 없는 백수일 뿐이거든. 아, 그리고 당신 차도 팔 거야. 어차피 명의도 내 앞으로 되어 있고 보험도 내 이름으로 돼 있어서 파는데 문제 없겠더라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생각이라면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애초에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차를 뽑아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조건도 있었는데 당신이 하나도 이행을 안 했잖아. 게다가 보험료며 차 유지비도 다 내 돈으로 들어가는데 당신이 권리 주장할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라고. 아, 안방 침대랑 화장대는 당신이 가져가. 그게 당신이 이 집에 들고 들어온 유일한 혼수였으니까. 이혼 서류 당신 화장대 위에 올려놨으니까 속히 정리해줬으면 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손님들을 모시고 집을 나섰어요. 다행히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바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아내의 본 모습을 봐버린 저는 손톱만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자기 부모님을 대동하고 저희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 울고 짜며 저 좀 말려달라고 애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 집을 파는 것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까지 다 저희 부모님이 준비하신 거란 얘기를 듣고는 악을 쓰고 대들며 위자료 내놓으라고 적반하장을 부리기 시작했죠. 결국 보다 못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내와 장인 장모님은 제 부모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부모집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아내와 장인 장모는 결국 월세집을 구해 나가게 되었어요. 그 정도 보증금으로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사실 작은 평수로 구했으면 못 구했을 것도 없을 텐데 그놈의 허세 때문에 큰 집 구해 가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돈을 쓰는 사람만 있지 버는 사람도 없는 집에서 월세는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네요. 뭐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부부는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아, 그리고 집은 안 팔았어요. 애초에 그날
저희 집에 왔던 부동산 중개사와 중년 부부는 일당을 받고 연기를 해주신 분들이었거든요. 아내한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려고 쇼를 했던 거였죠. 이렇게 짧고 굵었던 제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은 건 상처와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뿐이네요. 솔직히 다시 결혼할 엄두는 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고 잠시 여행을 떠나고 싶은 생각뿐이네요. 새파란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 앉아서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싶거든요. 제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좀 낫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현명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